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창준이를 발족을 했다라고 어제 이제 했는데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동 참숯갈비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시 이준석 대표는 이게 준비한 그 연설문을 보면 참 언변이 수려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는 그 단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흔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크게 울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2021년인가요? 그 당대표로 진짜 그야말로 30대 영선 후보가 당대표 선출됐을 당시에 네. 그 취임의 일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 가서 그 후보 연설을 했을 때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준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정당에 많은 오랫동안 보수정당을 지지해왔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야기했던 건 그 단어나 그 다음에 연설문의 내용은 수려하고 화려하나 네. 거기에 갖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이미 이제 국민적인 평가가 일정 정도 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에 동감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그분 자체 메신저의 신뢰성이 저는 바닥이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뭐 하고 뭐 옳은 이야기 할 수 있죠.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옳은 이야기를 발신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받으러 가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이야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 사람이 웃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메신저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수려하고 올바르고 입에 맞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와버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 전 대표를 끝까지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준석 대표도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쨌든 당 안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누구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힌 것을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참 전이죠. 한참 네. 전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우리 당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네. 이뇨한 혁신도 뜨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뜨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상황으로 그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어떤 젊은 층에 대한 우리 당의 지지를 또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합니다만 그게 지금 꼭 필요하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 당의 무슨 중요한 역할과 직책을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냐. 네.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우리 당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될 방향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준석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냥 사실상 수용한 그런 모양새를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로서 신뢰가 바닥에 났기 때문에 네. 그 메신저를 끌어오고 메신저를 데려오고 메신저에게 무슨 역할을 맡아서 무슨 위원장을 맡기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발신한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 안고 그 메시지에 맞게 김근식도 선거운동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 당이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을 필요는 없죠. 저는 그런 분리가 가능한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사람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끌어안는다. 그렇죠. 그럼 당내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 당원분들이 그러세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받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실망. 그분들이 앞장서서 사실은 30대 영선 그 당대표를 뽑아주는 분들인데 너무나 많은 실망, 너무나 많은 사실 일정 정도의 좀 불편함, 분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 개인의 그 개인을 어떻게 끌어안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이준석 대표가 발신하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나 잘 수용해서 변화를 시키느냐.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딱히 이렇게 뭔가 좀 어떤 좀 공동체적인 의미로 만날 이유는 없는 거네요. 지금 시점에서 만날 이유가 없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신당을 만들어 볼 거 아닙니까? 만들어 볼 텐데 뭐 크게 동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동력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나 많은 제3지대 신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제가 볼 때 연대도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연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면서 믿고 신뢰할 만한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제3지대지 우후죽순처럼 있는 뭐 금태섭 신당, 양양대 신당, 뭐 정의당 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낙연 신당도 나온다는 네. 거고 그런 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스크럼을 짜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의 모양새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켜봐도 충분하고 지켜본 다음에 그게 2월쯤 돼서 그 신당이 어떻게 집이 차려지는지 집이 만들어지는지 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끌어안아야 된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만나는 걸 고민해봐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신당을 차렸을 때 집이 잘 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네. 내용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월 달에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제3자로서의 만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뭔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저희 송파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그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경합 지역이거든요. 네. 경합 지역이면 박빙으로 사실은 서울 수도권 선거는 승패가 엇갈립니다. 네. 그 박빙의 지역에서 정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질 수 있다. 이런 정말 정세 판단이 정세가 정세 판단이 된다. 쓴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그것도 그렇게 썩 가능성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만약에 정세가 이루어져서 그때 가서야 만남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당내에서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쉬워지니까 이제 만나려고 하네. 정치는 본래 아쉬울 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그 단일화 파기한 날 대선 그날 아침인데도 새벽에 정몽준 후보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아쉬우니까 저기 안철수 대표 찾아가잖아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럴 상황이 올지는 제가 볼 때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청년층을 대변하는 상징 자산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저는 떨어져 나갔고요. 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제가 느끼기로 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이미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층의 새로운 기대는 한동훈 장관으로 옮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오호. 아까 일부에 배용철 소장은 딱히 그래 보이진 않는다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어떤 면에서? 대표에 대한 청년층의 그 지지는 이준석 대표로 포장되어 있는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몇몇 팬들. 팬들, 네. 이 팬덤들이죠. 네. 이 팬덤들이 모여서 그 목소리를 과잉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나 그 영향력보다 훨씬 더 과잉 대표해서 댓글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 숫자보다 지지자들의 그 목소리가 그 과잉 대표되는 것이어서 저는 크게 상관할 바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비난을 댓글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 비난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100만 번 이상 제가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건 저는 별로 개의할 바가 아니다. 네. 오히려 오히려? 지금 실제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나 청년층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나 거기에 대한 지지보다는 우리 당이 정말 젊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감하고 어떤 대책과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면 되고 이제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젊은이에 대한 소구력 있는 그런 새로운 상징 자산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사실 뭐 이렇게 2030에 대한 어떤 좀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의 액션을 사실 보여준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미지로 상당히 저는 어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 학원에서 큰 대형학원에서 그 강의를 하는 제 후배가 연락이 왔던데 네. 되게 20대 애들이거든요. 네. 취업준비생들. 네. 이 사람들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아 기대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 나이 연령대가 20대라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신선함. 네. 네. 참신함, 그리고 정치를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 네. 뭔가 저 사람은 우리랑 소통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도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약자에 대한 또는 그 사회 어두운 곳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배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에피소드나 미담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준석 대표처럼 막 정치적 발언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세하게 챙겨주는 네. 그런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새 정치의 어떤 이미지 이것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한동훈 장관 이야기 좋게 해주나?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나쁜 소리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아까 뭐 그래도 이제 우려되는 점도 여쭤봤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 얘기도 그냥 간단히 하나 여쭤보면 민주당은 지금 뭐 통합비대위 얘기가 처음에는 뭐 당 내에서도 뭐 아니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또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 왜냐면요, 뭐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죽는 줄 모르고 이 개구리가 이 솥에 끓일 때 처음엔
미지근하게 끓이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네. 개구리가 죽는 줄 모르고 웃으면서 죽습니다. 네. 그 삶은 솥에서. 네. 저는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생사의 선택에 놓여 있다 해서 정말 특단의 자기들도 뼈를 깎는 혁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그게 연말 연초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일단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 원칙과 상식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개딸의 저 억압과 집단 괴롭힘 아닙니까? 개딸 분들의 저 정도 행태면요 이제 거의 집단 괴롭힘이에요. 네. 비명계에 찾아가서 할 뿐만 아니라 뭐 친명팔이 하는 사람들이 그 개딸 등에 업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지금 민주당이 정말 미지근한 솥에서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로 이야기되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뭐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네. 통합으로 갈 겁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은 이재명 대표가 기다린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본인이 그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그 연락은 없이 그냥 문자 보내서 연락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미 친명 일색화, 친명팔이 전체주의화 돼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명으로 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자기만의 이해관계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당에서 보면 제일 어려웠던 게 공천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당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에 저는 그 삶아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지 정말 황골 탈퇴해서 변화하는 민주당이 될지는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좀 뭐 제가 그냥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까 이제 삶아지는 개구리 얘긴데 삶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온탕으로 이거 따뜻하게 잘 있다가 그렇죠. 총선 그냥 네. 이길 건데 이길 거다. 그러면서 삶아 죽는 거예요, 그게. 온도가 그만큼 안 높아질 건데 우리 그냥 따뜻하게 온천에서 왜냐하면 사우나 가보셨지만 들어가서 조금씩 올라가면요 네. 높아져도 모릅니다. 펄펄 끓어도 모릅니다. 아하 이게 그 높아지는 물 온도에 뭔가 이런 통합 비대위를 요청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식 있는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기껏해야 그거더라고요. 공천 다 끝나고 네. 2월 말쯤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그게 시나리오? 네. 무슨 혁신이고 무슨 변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얘기를 또 안 여쭐 수는 없어서 예. 하나 여쭤보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한번 좀 한 해를 그래도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말씀 한마디. 아니, 중립을 안 지키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길게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한 명이 뭐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의 시작으로 제가 역할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들한테 짜증나지 않는 그리고 연말 연초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초심으로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중립기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한 해 동안 중립기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대표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응원에 보답하는 중립기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